아, 진짜 각자 지들 하고 싶은 얘기만. 뭐 또? 응. 이거? 네 와서 그래. 잘 켰어요. 잘했어. 내가 켰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도 시작하자, 얘들아. 아까 앞반 보니까 조금 빡빡하더라고. 소설들이 좀 많아. 그래서 한번 이제 오늘 우리 수특 진도를 좀 설명하면 계속 쭉 진도대로 나갈게. 얼른 수특을 끝내버리는 걸 목표로 할 거고, 오늘 고전산문 현대소설 하면은 앞에 부분의 그 영역들은 끝나는 거고, 나머지 극수필 복합을 얼른 끝내고 실전까지도 쭉쭉 일단 나갈게. 그리고 혹시나 내신 기간 때 또 문학이 필요하거나 그런 애들은 현대 시반, 고전 시반 이런 거 좀 나눠가지고 그때 돌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진도대로 좀 따라오면 돼. 됐지? 궁금한 거 없어야 돼.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자. 149쪽이요. 오늘 아무도 범준이만 책 가져왔네. 이런 거 보면은 범준이가 잘못한 거지. 그치? 남들 안 가져왔는데 왜 혼자 가져오냐? 재수없어. 자, 그래서 149쪽 펴주고 149. 그럼 이것도 역시나 우리 소설이니까 보기를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자, 4번으로 가면은 읽어볼게요. 박태보전은 실제 역사적 인물 사건을 소재로 삼아서 소설로 형상화한 거고, 묶어줄게. 그 다음부터 묶어서 가자. 사대부 계층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와 혼돈의 시기에 사대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모색하여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 닫아주시고요. 그럼 사대부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작품 속에서 주인공은 박태보에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밑줄 사회적 인물. 그럼 사대부가 사회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인가 봐. 이에 임금의 불의한 행위에 맞서서 충간을 멈추지 않으면서 임금의 진노, 매우 빡쳤다는 거야. 아주 그 화남 앞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그 모습은 밑줄 충신의 진정한 도리.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소설은 아까 묶어놓은 것처럼 사대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지. 근데 그 정체성을 마지막에 얘기를 해줬어. 뭐였어? 충신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읽어보자. 내용 재밌다. 자, 가볼게. 그리고 이번에 여기는 시험 친 애들이 잘 많이는 없는데 그 애들이 많이 실수를 했던 게 기본기가 조금 안 돼.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를 많이 틀려. 서술 방식, 그 다음에 인물 파악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좀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읽어보면 도사가 나장을 거느리고, 그럼 도사 네모치고 나장 네모쳐야 되지. 인물들이니까. 도사가 나장을 거느리고 금호문 밖에 나와 크게 소리쳤다. 얘들아, 금호문 이것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이거 왜 밑줄? 공간, 그렇지. 공간적 배경인 거지. 그렇지. 요런 거를 놓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알아야 돼. 문제에서 되게 필요해. 이따가 보여줄게. 봐봐. 자, 금호문 밖에 나와서 크게 소리를 쳤는데 집필한 박태보는 어디 있느냐? 박태보 네모 쳐주고 아까 보기에서 주인공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는 박태보가 뭔가 글을 써서 문제가 된 것 같아. 자, 그래서 공이 여러 사람 가운데 일어나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럼 이제부터 공 이런 말이 나오면 박태보를 의미하는 건가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스스로 큰 칼을 가져다 쓰고 망건과 담뱃대를 종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져다 엄마한테 드려라 하고 띠와 부채를 소매에 넣는데, 묶어줄게. 그 몸놀림은 편안하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며 걸음걸이도 조용했다. 닫아주시고요. 열고 닫은 이유는? 그렇지. 옆에다 묘사라고 써주고, 이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거. 박태보의 성격입니다. 성격. 자, 그래서 옆에다 차분함이라고 써줘. 박태공이 막 붙잡혀 가는 상황에서도 얼굴빛도 안 변해 조용히 가는 차분한 성격임을 묘사로 드러내는 거야. 자, 그리고 이인엽, 조대수, 김몽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말했어. 이게 무슨 일이냐? 너 혼자 어찌 담당할래? 우리도 당당히 같이 들어갈 것이라. 그럼 이 사람들의 성격은? 그렇지. 의리가 있는 성격이구나. 이런 거 그냥 짚어주면서 가고. 그리고 박태부가 말하기를 너네들이 함께 들어갈 의가 뭔데? 짓고 쓴 거는 다 내가 한 거야. 그래서 글 쓴 게 뭔가 문제가 된 게 확실하네. 그랬더니 세 사람의 한꺼번에 말하기를
야 원정 그 하소연하는 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제발 서로 의논해서 하자 했으나 박태보가 말했다. 내 원정은 내가 할 건데 어찌 의논할 건데, 그리고 차라리 혼자 죽을지언정 어찌 다른 사람과 함께 할까. 내 마음은 이미 정하였으니 너네들 염려하지 마라 하고 이돈이 소매를 잡고 말하기를, 태보야 왜 이렇게 경솔하냐 했더니 박태공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웃으며 말하기를, 남자가 이때를 당하여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겠느냐. 서리법 빡 써가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보이지. 이런 걸 보고 초연함이라고 해요. 초연함. 떨지 않는다고. 초연한 자세, 죽음 앞에서도. 자, 그리고 우습다 영감의 말이여, 내가 마음을 한 번 정했으니까 어찌 죽기를 무서워할까 하고는 드디어 들어가니 국문장 바깥에 있던 오두인 공과 이세화가 박태보 오는 거동을 보고 말했다. 슬프다. 감정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거 맞지? 우리는 벼슬이 높고 늙어서 죽게 되었으니 한 번 죽어서 나라의 은혜를 갚음이 후회될 건 없지만 너는 젊고 명망이 있으며 집에 부모님도 계시니 헛되이 죽는 의리가 우리와는 다르다. 얘들아, 표현기법. 나는 늙어서 죽어도 그렇지. 대조 대비. 대조죠 대조. 나는 늙어서 괜찮은데 너는 안 돼. 대조를 들어서 박태보를 자꾸 말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 자네 이제 원정을 잘해서 다 우리한테 미루고 살 도리를 생각해라. 그래야지 않으면 면치 못할 거니까 함께 얘기해보는 게 어떤가 하고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랬더니 박태보가 또 말합니다. 영감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원정을 어찌 영감의 말씀대로 할까요?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이르러 죽을 따름이지 어찌 기교를 부리겠소. 제 마음은 이미 정하였으니 어찌 변하겠습니까? 되게 굳건한 사람이란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박태보 공의 말씀과 기운이 더욱 강개하고 정신은 더욱 강렬하대. 이런 것도 우리 서술자 직접 제시 맞지? 성격을 대놓고 드러내는 거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너네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우리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성격을 드러내는 건 성격 간접 제시 맞지? 근데 여기서는 또 성격을 직접 제시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서술 방식을 가지고 문제 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묶어줄게. 누군들 슬퍼하지 않으며 이상히 여기지 않겠는가? 닫아주시고요. 이거 열고 닫은 이유는? 그렇지. 서술하면서 서리법을 쓴 거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서술 방식은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물랑 네모 쳐주시고, 물랑이 상 아래에서 서서 큰 소리로 죄인의 잘못들을 읽었다. 자, 네가 쓴 상소 중에 핑계해서 거짓말을 꾸민다 한 것은 무슨 말이고, 설사 내전께서, 내전은 왕비라는 뜻입니다. 왕비께서 잘못이 있은들 꿈을 말한 것이니 말실수에 불과하고 실제 일로 드러난 것이 아닌데 적발해서 망극한 죄명을 씌운다 라고 쓴 거는 도대체 무슨 말이며, 서로 싸우고 핍박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고, 한 몸의 사심을 따른다 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며, 일단 이까지 봤을 때 지금 박태보가 아까 글 쓴 내용들을 쭉 얘기해 주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나서 비만기로 하교하신 것, 얘들아 하교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고 아래로 얘기하다라는 뜻으로 임금이 한 명령, 임금이 전달한 내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교라는 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래로 준 말이야. 자, 임금께서 말한 것이 확실한데도 이렇게 얘기한 건 무슨 까닭인데? 너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런 흉한 말 어디서 들었어? 흉한 상소는 누구랑 같이 의논했고, 누가 상소를 주장해서 임금을 배신하고 죄가 드러난 사람을 위해 절개를 세우고자 하냐? 숨기지 말고 바로 아뢰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박태보가 쓴 글하고 임금의 뜻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읽으니 상이, 우리 상에다가 네모치고 누군데? 윗상자야. 그럼 누구겠어? 윗분 누구? 더 윗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 말고 여기 안에 상황에서 윗사람 누구겠어? 임금. 이 상황에서. 야, 여기서는 나고. 야, 이 상황, 그렇지. 이 상 밑에다 임금 써줘. 얘들아, 다른 소설에서도 상은 임금이야. 알겠지? 자, 상이 나장으로 하여금 어깨 몽둥이를 가로지르고 엄하게 물으라고 막 했대. 박태보가 옷깃을 여미고 기운을 낮추어 소리를 조용히 말했대. 이미 그 죄 쭉 써놓은 걸로 물으시니까 바로 대답할게요 하니까 이제 또 임금이 또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는 부도덕을 저지르냐? 네가 어찌 임금이 한 말을 잘못됐다고 하느냐? 했더니 박태보가 말합니다. 제가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치만 저는 왕비께서 비록 언어의 과실이 있으나, 요거는 밑줄 그어줘.
그러니까 왕비가 뭔가 잘못한 거는 얘도 인정하는 거야. 맨날 나오는 그 문제 패턴이잖아. 잘못은 인정해. 하지만 적발해서 큰 죄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고. 우리 왕비한테 하는 벌이. 자, 그리고 계속 한간은 마을 떠다니는 얘기 요런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민간이에요. 민간에 처와 첩을 둘 다 둔 사람 중에 가장이 한쪽에 치우쳐서 집안 다스리기를 잘못하여 가정의 도를 무너뜨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하께서 밑줄 후궁을 매우 사랑하시니 요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살짝 정리해 보면은 왕비가 그 다음에 후궁하고 삼각관계처럼 있었던 거겠지, 왕하고. 근데 첩이고 첩. 찐 왕비,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이제 막 그런 애들. 근데 이제 왕이 후궁을 좀 더 이뻐해. 그래서 이제 왕비가 어떤 말을 하기는 했겠지. 근데 이제 왕이 보고 야,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얘한테 큰 벌을 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야, 네가 너무 얘 예뻐하니까 말을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 이렇게 큰 벌 줄 정도는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해서 일어난 일이네 라는 게 정리가 돼야 돼. 되겠지? 자, 그랬더니 그리고 또 밑에다가 하나 더 쓸까? 그러면 이런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얘가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옆에다가 써줘. 가정윤리를 들어 잘못을 지적. 집에서도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데 너가 지금 한쪽에 치우쳐져서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신이 어찌 감히 너의 말을 잘못됐다고 했겠냐, 오해하지는 마라. 자, 그리고 이렇게 문목에 대한 대답을 두어 가지 했는데 박태부가 조금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는 걸 보고 산 임금이 더욱더 빡쳐. 그래서 얼른 가까이 오게 하고 크게 소리쳐서 다시 한번 전달해. 네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첩을 좋아하다가 참소를 믿어서 죄 없는 왕비를 패한다는 말이냐. 그러면 나는 죄 없는 자를 고발한 이광한 같이 되는구나. 그리고 임금이 또 말해. 조그만 놈이 전에도, 요거는 밑줄 하나 그어줘. 내용일치 때문에. 옛날에도 박태부가 뭔가 시비 건 적이 있었나 봐. 전에도 나를 거스르고 힘들게 하던 놈이 네 놈이 아니냐? 내가 너를 깊이 미워하였으나 특별히 분노를 참아 네 머리 베지 않았더니 오늘 또 나를 욕보이는구나. 그리고 간특한 부인을 위하여 이렇듯 방자하니 흉한 반역이 아니냐? 그럼 질문할게요. 이때 간특한 부인이 누구야? 그렇지. 이때 간특한 부인 밑에다 내전, 왕비라고 써줘야 되지. 그러니까 간특한은 간사한 거야. 그 잘못을 한 왕비를 위해서 나한테 지금 반역을 드는 거냐라고 화를 내는 거지. 자, 그랬더니 또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군신과 부자의 의는 똑같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임금과 어버이가 비록 같지는 않지만 흉효 다름이 없어요. 아비가 만약에 어미를 내치면 자식된 자로서 간언하겠습니까? 아니면 순순히 듣겠습니까? 그럼 이거 또 밑에다가 비유라고 써줘야 되는 거 맞지? 마치 네가 아버지, 그 다음에 왕비와 후궁이 어머니인 것처럼. 자, 이제 전하께서 전에 없던 잘못된 일을 하셔서 우리 중궁 또 내전입니다. 왕비께서 기울어지게 되니 신하된 자가 죽기를 무릅쓰고 간하여 들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 전에 없던 잘못된 일이 뭔데? 왕이 지금 저지르려고 하는 나쁜 짓. 문제되는 일이 뭐야? 아직 죽이진 않았어. 누구를? 왕비, 그렇지. 그래서 우리 전에 없던 잘못된 일 밑에다가는 내전을 패함이라고 써줘. 왕비를 패하려고 한다고. 왕비를 쫓아내려고 하는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지. 살짝 눈치챘니 혹시 이거? 이거 무슨 역사인지? 전혀 감도 안 오니? 전 알아요. 그 후궁 때문에 그 왕비를 쫓아보낸 일 있잖아. 전 아는데 말은 안 해요. 다 아는 거지? 근데 다들 이렇게 암묵적으로 생각해. 그거 걔 있잖아. 장희빈 얘기. 인현왕후, 숙종. 다 아는 거 맞지? 그냥 모른 채 지나가자. 더 설명하면 내 지식도 동날 테니까. 자, 계속하면. 들켜. 숙종 때 이래. 나왔니? 아씨, 좀 더 아는 척 할걸. 장희빈, 그렇지. 이런 게 중요하단 거야. 자, 그래서 어찌 전하를 배신하고 제가 왕비를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왕비를 위한 것이 너를 위한 거야. 했더니 왕이 화가 안 풀려. 이런 독한 물건은 바로 배워도 안 될 것이 없다. 원정을 받지 않을 거니까 바로 때려라. 했더니 우의정이 원정을 받지 않고 때리기만 하면 나중에 패단이 클 텐데요. 그랬더니 이런 흉물을 두고 문초에서 진술받기를 어찌 기다릴까. 얼른 빨리 패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명령을 내렸대. 자, 그러면 요까지 봤을 때 너네들이 문제를 3번, 4번을 풀어보긴 할 건데, 근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1번에 4번 봐봐. 1번에 4번. 자, 1번에 4번 보면 주인공이 이동하는 공간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긴박감이 강화되고 있다. 일단 요거는 맞는 선지거든. 자, 그러면 요거를 찾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공간적 배경을 안 찾았다면 되게 너네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좀 해줘.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우리 무슨 문 밖이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 앞으로 간 거 보면은 점점 임금과 가까워져 오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긴장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느껴야 돼요? 안 느껴지니? 단지 필링으로 그냥 감지해야 돼요? 그거지. 봐봐. 임금한테 혼나기 전, 임금 앞에 있어. 그리고 임금한테 혼나기 직전. 근데 이 혼나기 전이 제일 무섭잖아요. 바로 직전이야, 이게. 바로 직전. 직전보다 혼나기 전이 제일 무서워. 개인적인 거 말고 얘들아, 점점 이제 그래서 무튼, 저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캐치해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봐줘야 돼. 자, 그러면은 문제는 3번, 4번 풀게. 아셨죠? 3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4번. 너는 이해시켜줄게. 아니, 왜 혼나기 전이 무서운 거예요? 자, 봐봐. 여기서는, 아무튼. 봐봐. 근데 여기서는 금호은 밖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했지. 막 하면서, 야, 내가 했다고 해라. 막 그렇게 하면서 넌 죽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때는 하겠습니다. 막 의지적인 막 태도 막 이렇게 드러냈어.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 네가 잘못한 걸 쭉 읊어볼게. 그럼 아까보다는 긴장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맞지? 생각을 해봐요. 제 1학원에 있을 때 원장 불렀어요. 이거 야 녹화하고 있거든. 근데 불렀어. 쌤이 불렀어요. 그러면 쌤은 오만가지 생각하겠죠? 하긴 그거는 근데 받아들여지기는 해. 거기 하잖아요. 그때 긴장. 근데 딱 이 사람이 딱 들었어. 이제 문 앞에서는 이제 좀 사실 약간 괜찮아지지. 딱 너 뭐 잘못했다 이거 말하면 편하잖아 이제. 그럼 맞지? 아이씨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저렇게 이해하지 마. 필링으로 느끼는 거냐. 삼 3번하고 4번. 그럼 재은이 빼고는 다 푸는 건가?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자. 자, 3번으로 가면은 요건 답은 쉬웠어. 4번이지. 둘 다 사회적 제도가 가진 모순, 사회제도의 모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완책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요거를 풀으려고 했던 이유는 2번. 2번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 B 부분에서는 한간에 처와 첩을 둘 다 둔 사람 중에 가장이 한쪽에만 기울어져서 집안을 말아먹었어요 라고 했던 게 실제로 일어난 부정한 일이야. 됐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 전하께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가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 4번에 요거 잘 찾았나? 답 2번이지? 2번이라고 했지? 그치? 자, 이것도 문제를 풀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봐봐. 간특한 부인 왕비를 위해서 이렇듯 방자하니 흉한 반역을 한다 라고 말했던 근거는 왕비를 위해서 얘가 옳은 말을 쭉 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옳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체성을 가진 거야? 갖지 못한 거야? 신하로서 왕비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올바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렇지. 사대부들은 충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소신 발언하는 것만큼 사대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없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조금 일반적인 원리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헷갈렸으면 다시 한번 꼭 봐줘. 복이
보기에서 우리 두 번째에서 정체성을 모색하여 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충신의 진정한 도리. 이렇게 이어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간언하는 거는 충신의 도리. 자,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갈까? 자, 먼저 우리 바로 뒷장으로 가보면 순이삼촌이라고 나와 있는데 3번. 우리 3번 문제로 가서 이것도 보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사적 트라우마 네모 하나 좀 쳐주시고,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것은 특정 시공간 속에서 특정 사건을 경험한 집단이 느끼게 되는 상실감을 뜻한데, 기존의 인식을 넘어서는 극도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큰일을 당한 거지. 자,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밑줄 치유하기 위한 노력, 밑줄 하나 그어주세요.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할 건데, 일단 피해자들이 금기시 되었던 자기의 이야기들을 공식적으로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애도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경험과 기억을 역사의 기록물로 재정립하는 작업도 필요해.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군지를 살피고 후 세대가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는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 근데 이 순이삼촌이라는 작품은 해방 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묶어줄게. 순이삼촌으로 상징되는 다수의 제주도민에게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은 제주 4.3 사건을 형상화한 작품 닫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가 중요해. 자, 이걸 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형상화하고 이걸 통해 치유를 하고자 하는 것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봐봐. 이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대외적 공식적으로 증언하라고 했지.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기록물로 정립하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 줄로 가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치유하려고 했대. 됐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역사의 기록물로 재정립한다는 거는 책을 쓰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든지 이 사건을 어쨌든 얘기하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대외적 공식적으로 증언하라는 것도 진짜 있었던 일들을 피해자가 밖으로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이렇게나 강조하는 건 이거는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듦으로써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 안에 있는 인물들이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되지? 너무 또 미세하게 세세하게 읽다 보면은 그거를 놓쳐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 풀라고 할 건데 이 맥락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얘는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건데 잘 알고 있니? 네, 제주도 가서 그래서 쌤이 다 죽인 거거든. 그래서 쌤이 요거를 5분짜리 영상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요거를 그냥 어차피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거 보는 게 더 낫고 이거 트는 시간에 좀 쉬려고. 이거 옛날에 봤던 것 같아요. 봤어? 중학교 때. 너무 좋네. 근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 우리 한국사 쌤이 있고. 맞네. 그때 가져온 거 맞나 보다. 그지? 그래서 이거 나 그거 프리미엄 없어가지고. 이 글만. 글만. 아, 그래? 미안하다. 이거 영상 얘들아 이거 5분짜리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내용을 되게 잘 다루고 있어.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 5분 동안 쌤 잠깐 숨 돌리고 있을 테니까 잘 봐. 알지? 불 꺼달라고? 야, 뭐 본격적으로 보는 거야. 미안해. 불 꺼야 돼? 진노. 이거 하면 되지? 그리고 소리는 안 커도 되지? 네. 그리고 좀 빠르게 글 지나가는데 필요 없어. 그냥 봐. 알겠지? 아무도 말하지 마. 알겠지? 자. 이거 봐. 일정량은 사라진 자리에 태극기 대신 손목기가 올라가고 친일파가 친일로 뜻을 전환하던 시절 제주도의 한들 감독점에는 3만여 명의 주민이 몰아들었습니다.
대박이지. 미군은 그날 이후 제주도는 좌익 본거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입니다. 땅이 너무 척박해 모두가 하나같이 가난한 섬이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늘 과도한 폭력에 시달렸고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지나는 찬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듯 떠나는 섬이었죠. 해방이 되자 필리핀 청년들이 제주도를 제대로 살려보기 위해 자치활동을 합니다. 해방 직후부터 미군정과 충돌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 지역은 오히려 원만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주민들이 돌아오면서 인구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역대급 대흉년이 연달아진 가운데 미군정은 공출제도까지 부활시켜 척박한 중산과 마을에서 해안마을과 같은 양의 공식을 가져갑니다. 산속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수많은 경찰과 함께 악명 높은 서북 청년단이 계속해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이 섬에 대해 알 건 오로지 하나, 제주 사람 빨갱이다. 제주의 경제와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 못하는 규정하고 이용하려 들었던 존재들, 그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941년 4월 3일 새벽, 남조당 군장대가 산에서 내려와 경찰 지소와 우익단체를 공격하며 무장동기가 시작됐습니다.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숫단마대와 하나 속에 열린 나만의 단독선거. 제주서부 중공관이 투표를 미나로 무효가 되고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선 전체에 투표 전단을 가해합니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저는 어떤 시절 소식을 받지도 못하고 죽인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정단의 이유를 희생된 남성, 미처 도망치지 못했던 노약자, 여성은 총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양가로 자질을 내려오며 대외 공문을 받았습니다. 평화로운 제주, 실을 내리는 8번 곳곳이 모두 학생들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병한 월정리, 이곳은 군주도 지어서 월정리에 끌려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이틀 새 400여 명이 죽은 공촌리, 남자가 모조리 죽고 없어 문화촌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있은 제4사. 빨갱이로 몰리가 들어 부러웠던 수십 년 세월 때문에 우리 나중도 사상을 잘 들었습니다. 7일간 청산, 그리고 통일, 70년 제주에서 필주선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던 바로이 합니다. 왜 낯설지 않아요? 이제 막 그 지금 정치 시사로 가니까 이거는 그 끌게, 알겠지? 다 드시면 안 되죠. 아, 저 모래, 아, 그거 느낀 거구나. 좋은 느낀 점이네.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어두워진 거지. 아까 나 이거 애들 틀어줬더니 내가 애들이 막 경건해져가지고 되게. 수업이 많이 비싸가지고 못 썼는데. 아, 저 모래에 자꾸 초점 맞추지 말고. 그래서 이게 사건이 되게 컸던 게, 그 제주도민의 10분의 1을 다 총살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3만 명이거든. 진짜 엄청 큰 손해가 있었다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나왔던 서북청년단이라는 거 있었지. 우익단체. 미국 쪽이었던.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제주도 사람들은 전부 다 좌익 빨갱이로 취급을 당해서 아예 육지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총살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 명령을 듣고 내려온 거잖아. 이거 이해돼? 그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맞지만 그들도 이유는 모르고 빨갱이다라고 하니까 죽이러 온 거야. 그러니 그 사람들은 폭도를 정리하러 온 건데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고 전부 다 민족의 아픔이다 라는 것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잘 생각하면서 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지? 그러면 우리 작품으로 들어가서 또 한번 재밌게 읽어보자. 자, 그러면 우리 순이 삼촌이라는 작품으로 갈 건데 이때 삼촌은 꼭 남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래.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보면 우리 여자인 것처럼 나옵니다. 자, 읽어보면 음력섣달 18해인 할아버지의 제사에 맞춰서 고향인 제주에 내려간 나에다가 네모치는 거 맞지? 왜냐면은 시점이죠, 시점. 1인칭입니다.
자, 나는 친척인 순이 삼촌, 일단 순이 삼촌 네모 쳐주시고, 얼마 전 삼촌 자신의 옴팡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계기로 제삿날에 모인 집안 어른들은 나의 어린 시절에 벌어진 그 죽음과 관련이 있던 30여 년 전의 양민학살 4.3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자, 기분 같아서는 은연중에 서청, 아까 나왔던 그거 얘들아, 우익 청년 단체, 우익들, 그를 변호하는 고모부를 면박 주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대. 그래도 내 말은 약간 날카롭게 나왔대요. 고모부는 당시 30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 폭도 그 무장 공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야 10,000명쯤 되는 비무장 공비를 빼버리면 얼마 되겠어? 무장 공비 한 300명쯤 될까? 방언 사용하고 있지. 이 말에 나도 모르게 발끈 화가 났다. 도대체 비무장 공비란 것이 뭡니까?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중산간 불악 소각으로 갈 곳 잃어 산 밑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살던 피난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시 좀 하자. 우리 고모부가 말한 거에서 비무장 공비 네모 좀 쳐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말한 피난민 네모 쳐주시고요. 동일한 사람에 대한 그 용어가 다르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되겠지? 되게 깊은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자, 그리고 나의 반박하는 말에 고모부는 의외라는 듯이 흠칫 나를 받고, 그건 네 말이 맞아.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봤지. 목장지대에서 작전 중이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덤불 속을 헤쳐 수색해 보니까 동굴이 있네. 그 속에 비무장 공비 20 남은 명이 들어있지 않아. 비무장 공비가 아니라 피난민이란 말입니다. 나는 다시 단호하게 그 말을 수정했다. 맞아, 내가 말을 자꾸 실수하네. 받아들여 주네요. 그땐 산에 올라간 사람은 무조건 폭도로 봤어. 하여간 굴 속에 있는 사람은 영행색이 말이 아니어서 굶어서 피골이 상접한 데다가 한겨울 젖은 무명옷 한 벌로 몸을 가리고 떨고 있는데 동상 걸려서 발가락이 모자란 사람도 덜어 있었지. 소위 비무장 공비라는 것이 이 모양으로 동굴 속에서 비참한 꼴로 발견되니까 나중에는 상부에서도 생각을 다르게 해서 구호물자를 준비한 갱생원을 차려놓고 선무 공작을 썼어. L5 연락기로 한라산 일대에 전단을 뿌려 투항을 권고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씩 떼지어 귀순자들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숨어있는 사람들을 나오면 뭘 준다 해가지고 나오게 했대. 자, 바로 그거죠. 선무 공작은 왜 진작에 쓰지 못했냐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내려오라고 했으면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폭도도 무섭고 군경도 무서워서 산으로 피난 간 양민들을 폭도로 간주했으니, 그러게 말이여, 대유격전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일들이 정치 7의 군사 3인데 이거는 정치 같은 건 쥐뿔도 없고 무작정 군사력으로 행동만 했으니 창설 1년도 못 된 군대니까 너무 강하게 진압을 했다는 거야. 아,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 뿐이었던가? 이거 서리법이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라도 붙잡고 물어봐라. 필시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할 거다. 군경 전사다 몇백과 무장공비 몇백을 빼고도 3만 명, 이거는 그냥 민간인이었다는 거지. 이 사람들의 이르는 막대한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묶어줄게요. 대사를 치르려면 사기 그릇 좀 깨지게 마련이다 라는 속담, 이거 닫아주시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 대사는 큰일 맞지? 그럼 큰일을 치르려면 사기 그릇 좀 깨진다. 그럼 사기 그릇이 뭔데?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깨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럼 사기 그릇 밑에다가는 작은 손실이라고 써줘. 그러니까 큰일 하기 전에 작은 손실은 있게 마련이야. 자, 이런 속담이 과연 4.3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 그건 아니다. 옆에다 문답이라고 써주시고요. 어디 이게 사기 그릇 좀 깨진 정도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4.3 사건 자체가 작은 손실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너무나도 큰일이니까. 아, 멀리 육지에서 바다 건너와서 자기 자신 적잖은 희생을 치러 가면서 폭동을 진압해준 장본인들, 요거 육지에서 내려왔던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원한을 품어야 한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인연인가 하면서 전부 다 조금 모순된 그런 모습을 가진 거야. 아이러니하다고. 자, 근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요것만 좀 쓰면, 얘가 아까 1인칭이라고 한 것처럼 자기의 내면 심리 굉장히 잘 드러나지. 그리고 방금 읽었던 데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영탄적이야. 뭔가 안타까움의 어조가 되게 잘 드러나고,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자기의 심리니까 주관성 엄청나게 드러나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해괴한 일이다 하면서 내면 심리가 굉장히 잘 드러나요. 자,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그 양민을 학살한 건 명백한 죄악이야. 근데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된 적이 없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야. 왜냐면 당시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있거든. 자, 그렇게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가 빨갱이로 몰게 두렵고 고발한 용기는커녕 합동 위령제 한번 떳떳이 지내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대.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거야.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이거는 밑줄 긋자. 다만 합동 위령제를 한번 떳떳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달래자는 것이었다. 그들이 원한 건 이게 다야. 자, 그들은 가해자가 쉬쉬해서 30년 동안 각자 어두운 가슴 속에서만 갇힌 채 한 번도 떳떳하게 햇빛을 못 본 원혼들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섣달 18의 그날 해질녘이 다 되어서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2대의 3쿼터에 분승해서 떠난 다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운동장에 남아 있었다. 그럼 과거의 운동장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 그들은 조회대 뒤에 우익가족이 있는 대로 몰려 살아남은 가족끼리 서로 붙안고서 마을에서 들려오는 타 죽는 소 울음보다 더 질긴 울음을 입에 물고 있었다. 내 입에서도 겁먹은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얘들아, 잠깐 여기서 좀 끊어가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사람들을 그 운동장으로 다 오게 한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한 사람이 우위 청년단체라고 생각하면 돼. 경찰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지. 너네 집 가족 중에 혹시 경찰 가족 혹은 우위 가족 있냐? 했을 때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쭉 빼버려. 근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같이 간 사람이 있겠지. 그리고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전부 다 총으로 죽여버려. 그랬더니 여기 얼떨결에 온 사람은 이러고 그냥 끝난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반응 아니야.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입에서도 겁먹은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는 걸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계속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운동장의 흙은 함부로 내달린 3쿼터 바퀴 자국으로 여기저기 무섭게 파여져 있었고 벗겨진 고무신짝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어. 그 위로 불타는 밑줄 하나 그어주고 마을에 불빛이 밀려와 땅 꺼주기 불깨 또 밑줄 하나 그어주고 그리고 교실창이 이내 벌개졌다 밑줄 그어주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하늘 가득히 붉은 노을 밑줄 그어주고 이처럼 번져가는 불기운에 압도되어 더욱 서럽게 곡성을 울 뿐 누구 하나 그 불타는 마을을 직접 내려다보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 옆에다가 우리 과거 회상이라고만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밑줄 그은 거 보니까 다 붉은빛 맞지? 약간 비참함을 강조하는 그런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비참이라고 써줘. 아니 비극이란 거. 자, 그리고 나서 중량 밑도 마저 읽어볼게요. 그날 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한 교실로 몰려 들어가 서로 부담고 밤을 지새웠는데 밤중에 우리들은 2번 호되게 놀랐다. 일단 한 번은 대밭이 타면서 마구 터지는 폭죽 소리를 총소리로 잘못 알고 놀랐고 또 한 번은 죽은 줄만 알았던 순이 삼촌이 살아 돌아와서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렸을 때 놀랐대. 삼촌은 밤이 어두워질 그때까지 시체 무더기 속에 파묻혀 까무러쳐 있었어. 교실 안에 들어선 그 삼촌은 이상하게도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않네. 길수영이 가서 소매를 잡고 끌어도 막무가내로 뿌리치고 저만치 홀로 떨어져 웅크리고 있었어. 다른 사람처럼 울지도 않았어. 2 아이를 잃었대. 너무 비극적이지. 울음이 나오지 않는 것은 공포로 완전히 오간이 봉쇄되어 버린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마 울음은 공포가 물러가는 며칠 후에야 둑이 터지듯이 밀려 나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냈던 순이 삼촌.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순이 삼촌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도 이렇게 거꾸로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만 좀 풀고 가면 3번이요. 3번 문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회상 때문에요. 이거를 액자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 현재 우리가 제삿날에 모여서 그 다음에 과거 얘기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액자식으로 보기에는 현재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역순행적 이 정도로 보는겨. 몇 번째는
3번. 아, 다 푼 게 아니었구나. 조용한. 쌤. 응?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응. 이가 어디? 대외적 겉으로. 막, 모두 앞에서. 모두 앞. 모두들 앞에서. 지금 무슨 위치가 대외적이에요? 이건 약간 대내적인 것 같고, 우리들끼리 있는 이런 거? 근데 약간 TV 앞에서 얘기한다든지, 공식 발표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쉽게 보면 답 같이 볼게요. 3번에는 2번이지 2번. 왜 2번인지 보면 아까 그 쌤이 강조했던 걸 생각해줘. 이 작품 자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이 아픔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치유하기 위해. 작품 자체가. 그러니까 안에 있는 2번을 보면 나와 집안 어른들이 제삿날에 모여서 떼죽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기들끼리 일단 얘기한 거지. 공식적으로 얘기하려면 인터뷰 한번 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 알죠?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야기에서 책에서는 대외적이고 공식적으로 중요한 책에서는 이 안에서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책이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이냐면 책을 썼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내는 것 자체가 공식적이고 대외적인 행동이라는 거야. 이 인물들이 한 거는 그냥 개인적인 얘기들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얘들아 잠깐 쉬기 전에 페이지는 222인데 좀 짧은 거 먼저 좀 해결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작품 좀 갈게. 그리고 이게 222에 가작품이 송미인곡이고 송미인곡 진짜 지겹게 많이 했겠지만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매번 때려와요. 단어가. 그래 다행이다. 근데 너무 지겨워가 나도 너무 지겹거든. 근데 얘들아 나도 지겨운데 이렇게 열심히 써. 매번 때려와요. 다행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222.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부터 볼 겁니다. 짧은 거 보고 좀 쉬었다가 갈 테니까 정신 차용. 자, 그리고 나서 우리 4번의 보기로 먼저 가면 이 4번 보기가 좋은 건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보기야. 시간에 대한 것 좀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인 인식 차원에서 시간이란 건 일정 속도로 흐르고 모든 존재가 한번 바뀐 거는 원래 돌아가지 못해. 시간이란 게 그렇지. 그래서 순간성에 따라서 순행하는 직선적 개념으로 파악돼. 일반적인 시간은. 근데 문학작품 속에서의 시간은 일단 동그라미 1번 할게. 순행하는 직선적 개념. 흐르기만 하는 그런 개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건 물론이고 인위적으로 재구조화되어 주기에 따라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 동그라미 2번 순환적인 개념. 시간은 돌고 돈다라고 문학에서는 그려져. 그리고 같은 시간도 상황에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더욱 빠르게 혹은 더욱 더디게 인식. 그러니까 상대성도 있다는 거야. 주관성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란 건 이렇게 드러날 거니까 작품 속의 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해봐라. 이런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나 작품으로 갈 건데 나 작품 제목이 뭐지? 세 글자. 자모사. 자모사지. 그러면 일단 너네들 읽을 수 있는 거. 불효자들아. 자모사. 모가 무슨 모? 엄마지 엄마. 그리고 우리 사는 그치. 사는 그거 마음심이 있는 거. 그치. 그리울 사자. 그리울 사자.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자는 자애롭다 해가지고 약간 좀 알아. 자애로운 거 얘들아. 그 좀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이런. 진짜 어이가 없네. 따뜻한 우리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래서 어버이날인데 참. 아니 뭐 그러겠냐? 엄마가 없는데. 헐. 안 계셔요 지금. 지금 안 계시는 거지. 말 제대로 좀 해줄래? 또 실수할 뻔했네. 엄마 보러. 다행이네. 어머니 아버지 효자시네. 자, 뭐 이런 표현이 맞나? 자, 좀 이상한데 좀 조심해야겠다, 얘들아. 사랑이 많은 자애롭다라고 하잖아.
예. 자, 그래서 우리 나까지 보고 좀 쉬자, 알겠지? 나 금방 할 거야. 그럼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읽어볼게요. 자, 바로 가면 첫 번째 수.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이 들어. 그러면 가을이 되면 항상 이렇게 되는데 가시님은 어찌하여 돌아오실 줄 모르는가? 그럼 이때 가시님이 누구? 그 엄마 엄마가 돌아가신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 두 줄. 자연은 항상 가을이 되어서 가을이 되면은 바람 불고 잎이 드는데 우리 엄마는 오지 못하네.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드러난다는 거. 대조. 우리 엄마는 왜 못 오시나? 탄생하잖아요, 탄생. 약간 세계관도 확장시키네. 그리고 이거 서리법도 맞습니다. 자, 살뜰하게 기르신 아이 옷이 품이 줄어든 것을 아십시오 라는 거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인데? 이름 컸다. 그치. 이 아이라는 거는 나잖아, 나. 그치? 어릴 때 돌아가. 그런가 봐. 어릴 때 돌아가셔서 이 옷이 좀 작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성장한 거를 엄마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 이만큼 컸어요 라는 거. 슬프다, 그치? 자, 그리고 어디 두 번째 줄. 돌아오실 줄 모르는가. 효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로 가면은 부른 배가 불렀는데도 골리보고라는 거는 골았는지, 이게 배가 골았는지, 배가 아직도 고픈지라는 뜻이야. 배가 불러 있지만 아유 우리 자식 아직도 배고픈 건 아닌가? 이런 걸 자꾸 보고. 그리고 뒤에도 그러면 나는 얼굴이 나았거든. 나은 얼굴도 아직도 병이 걸렸나? 좀 이상한데 아직도 병이 남았나? 해서 계속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하루도 12시로 곧 어떨까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자식 걱정으로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니 밤송이 쭈그렁, 이게 엄마는 이렇게 쭈그렁쭈그렁 된 채 그저 달려 삽니다. 엄마는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식들만 생각한다고. 이게 무슨 좀 이상한데? 지금 보면서 전화해서 감사하다. 아까 엄마랑 전화했는데, 전화했어 아까. 동생한테는 했어요. 엄마가 일을 하고 있길래 엄마 오늘 좀 바쁘대. 그래서 어이구 사는 동안 많이 버세요 이렇게 했지. 우리 엄마가 나보다 돈 더 잘 벌거든. 무료니 아니야. 방송에서 열심히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진짜 돈 열심히 잘 벌거든. 엄마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기생하고 싶어. 이런 말을 어버이날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이거 유튜브 본다고 했는데 어머니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워준다. 맞아. 자, 그리고 계속 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바리밥으로 가면 여자들이 먹는 밥이래. 이 밥은 남을 주시고 잡숫는 것은 찬 것이며,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을 또 얘기하네. 두둑하게 다 입히고 겨울이라고 엷은 옷을 자기는 막 보살피지 않는 헌신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엄마는 솜치마가 좋다고 하더니 보공은 그 관 옆에 넣는 솜이래. 그렇게 아껴서 안 입더니 결국 그 무덤 이 안에 관 안에다가 넣고 말았구나. 안타까움을 드러내요. 됐죠?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 안방에 불이 비치면 이미 계신 듯하대. 엄마가 있었던 방인가 봐. 닫힌 창을 바쁘게 열고 몇 번이나 울었느냐? 엄마가 없으니까. 그리고 산속에 추위가 벌써 오니까 임을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 엄마 어딨어? 땅 속에 있지. 그러니까 이때 산속에라는 거는 무덤, 땅이지 무덤. 이 우리 엄마가 묻혀 있는데, 응? 땅콩 따뜻하지 않아요? 추운가 봐. 한번 묻혀볼래? 춥대. 한번 체험하고 올래? 이거만으로. 한번 체험해보자, 우리. 한 명 이렇게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해가지고 내일 와가지고 얘기해주게 하자. 그렇지? 보문산으로 가자. 자, 예고스 막 기쁜 노래 아닌데 자꾸 웃으면 안 되는데 계속. 자, 그리고 서럽다 해도 아들도 엄마와는 다른 몸이야. 어쨌든 몸은 다르다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덤풀이 막 이렇게 올라온 오늘 내 살이 붙어 있다는 말이냐. 엄마는 죽었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살이 붙어 있대. 빈말로 서러운 척 하는 것을 누구나 믿지 마세요. 이 맥락으로 보면 엄마 죽어서 막 서러워하고 있잖아. 그럼 그렇게 서러우면 막 피골이 상접해서 얼굴이 살이 쫙 빠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이 붙어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다 빈말이겠지 하면서 반어야, 반어. 응, 반어야. 이거 빈말 아니잖아. 근데 그냥 괜히 아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다 엄마를 덜 그리워서 그런 거다 하면서 좀 채찍질 하는 거지. 자기를 더 그리워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요까지 일단 보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재밌는
송민곡 한번 보고 이제 우리 할게요. 우리 가요, 가. 응. 엄마가 예쁘는 있고 자신과 슈퍼 이거 대결하냐. 저희 화학식이 보이는데. 이제. 됐다. 제가 저리 가, 사라져. 자, 그러면 우리 또 송민곡부터 다시 가보자. 아유, 재밌겠다. 아유, 진짜 지겹네. 선생님, 눈에다가 렌즈는 언제예요? 나 5월 말. 나 서울 올라간 거? 우리 집 가족 모임. 너네들 사생활들 내가 다 얘기해서 아는 거겠지? 아니요. 쌤 진지하게 쓰는 거 봤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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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필러 맞은 게 일주일 차. 맞아. 써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입술 부어가지고 아파 죽겠네. 눈 이제 그 수술하러 갈 거야. 5월 말에. 그 렌즈 삽입술. 그때 말했잖아. 야, 서울 갔다 온 거 딱 얘기하니까 놀랐다. 10시 넘어서까지 있다가 저 상담실 쌤 눈치 계속 줘가지고 나갔어. 맞아. 그날에. 당일날 상담받고 당일날은 못하냐고 막 그랬다. 맞아. 당일날은 못하는 눈이래. 그래서 그게 그날 할 수 있는 이게 있거든? 라식, 스마일 라식인가? 그거는 250이야. 그래서 그거는 할만하거든? 근데 내 눈은 그게 안 된대. 근데 내 눈은 렌즈 삽입은 500이야. 너무 얇아서, 각막이. 아니, 렌즈 사고 싶은 제가 넣을 수 있는. 근데 한 50 받고 할 거지, 내 눈. 라식 그 돋보기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쌤이 돈 주고 할게. 돈 열심히 벌었어. 아니야. 열심히 니네 무섭다. 어휴, 깜짝이야. 막 사생활이 빠바박 나오니까 깜짝 놀랐네. 마음속 달리면 돋보기만 안 시켰다고. 야, 빨리 봐, 이제. 우리 그 송민부터 갈 거야. 자, 송민곡 가는데, 일단 송민곡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되는 3가지 개념을, 지원아, 이거 보여? 이렇게 해도? 보이지? 응. 자, 3가지 개념을 좀 써보면, 제목 옆에다가 하나, 충신연주지사지. 기억나지? 응.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우리 주군, 왕을 사랑하는 내용. 그래서 신하인 자신을 여자처럼 표현하는 걸 충신연주지사라고 했고, 그리고 2번째 필기해야 되는 거는 적강 모티프. 적강이 뭔데? 어디서? 하늘. 다시 말해 천상계에 있던 존재들이 뭔 잘못을 지어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컨셉 자체를 우리는 적강이라고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봐줘야 되는 건 우리 천상계에는 그럼 누가 있겠어? 왕 혹은 임이 있겠지. 그렇지. 임이 있는 공간이고, 그럼 임과 함께한 천상계에서의 시간은 지금이야, 과거야? 과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천상계 얘기가 나오면 임과 함께했던 과거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지상계로 내려왔다는 건 임이랑 있다고 없다고? 없지. 그렇지. 이별 상황이라는 거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라는 거야. 근데 응. 여자로 표현한다잖아요. 진짜 여자를 쓸 수도 있잖아요. 안 돼. 그러면은 이름을 정철이라고 남길 리가 없어. 이름이 남아있는 거 보면은 신하가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럴 수 있지. 남자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거. 기록에 없으니까. 지금 여자가 볼 수도 있어. 내가 여자가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송민곡은 고전에는 잘 없지만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두 여자가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애 괜히 붙잡아서 그냥 하소연 듣는 얘기, 대화체로 이루어진다. 이 3가지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쭉 한번 해석해 볼게. 근데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어도 전체적인 그 내용은 알아야 돼. 자, 읽어보면. 그리고 얘들아, 이거 읽기 전에 그 개나 겨처럼 옛날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국외음화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 이렇게 읽어주면 돼. 자, 제 가는 저 각시 본듯도 하구나. 그러면 본듯도 했다라는 건 구면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옆에다 구면 쓸까? 지겹지만 하자. 자, 그리고 조금 뭐가 없는데 천상계 이거 100 들어가야 되지. 백옥경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저 천상계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 천상 백옥경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여기 누가 산다고? 임이 살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임이 계신 천상계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그리고 해가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냐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야. 됐죠? 그럼 요 3줄을 이렇게 묶어 놓을게. 어떤 사람이 했던 말.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다른 여자가 대답합니다. 어이고 너구나. 이내 사설 들어봐라. 사설은 뭐 하소연 요 정도로 보면 돼. 내 얘기, 내 하소연 좀 들어볼래? 그리고 계속 내 얼굴과 이 거동이 뭔데? 움직임, 행동. 이 얼굴과 행동이 임께서 괴함즉 괴다. 사람한즉 사랑한즉 한가마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뭐 러블리한지는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예뻐해 줬대. 내가 그렇게 러블리한 건 아닌데 예뻐해 주네. 그래서 나도 임을 믿어. 군뜻이라는 건 다른 뜻. 우리 군살할 때처럼 좀 쓸모없는 그런 느낌. 쓸모없는 뜻이 전혀 없어서. 그리고 나서 이거는 중요하지. 이래야 교태야. 교태 부리는 건 알잖아. 이래가 뭐라고? 이래가 아양 떨다. 애교 부리다라는 거. 아양. 그래서 내가 그렇게 러블리한 건 아닌데 우리 이미 나를 막 사랑해 주니까 나도 다른 뜻 없이 아양 부리고 교태를 너무 어지럽게 굴었던 거야. 애교를 너무 떨었어. 그랬더니 반기시는 낯빛,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다르냐. 뭔가 좀 변했다는 거지. 그리고 누워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 앉아서 해여하니 할 때 요거는 알아야 되지. 우리 해다라는 거 기본형 뜻이 생각하다, 그 다음에 헤아리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생각하다, 헤아리다. 헤아리다 라고 먼저 외워두면 헤아리다, 해다 비슷하니까 잘 외워지겠지. 자,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밑줄 긋습니다. 내 몸에 지은 죄. 자, 그럼 임과 이별한 원인을 누구 탓으로 돌려 지금? 내 탓으로 돌리는 거지. 그래서 밑에다가 원인 1이라고 써주시고요. 자책입니다. 내 몸에 지은 죄가 그 다음 뇌같이 쌓였어. 표현기법은? 산같이 지규면서 과장이지. 그렇지. 지규, 과장 둘 다 쓰이고 있고 지규와 과장.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애교를 과하게 떨었다고 지금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거야. 산처럼 쌓여 있으니까 하늘이라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욕하겠느냐?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지. 누구 때문에? 내 잘못이기 때문에. 됐죠? 계속. 자, 서러워서 풀어서 해다 또 나오지. 생각해 보니까 또 밑줄. 조물의 탓이로다. 그러니까 조물이 누구? 조물주는 신이지. 그러면 이렇게 헤어진 건 다 신의 뜻이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운명론적 세계관이지. 그렇지. 이렇게 헤어진 건 신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원인은 운명이에요. 운명. 이게 다 하늘의 뜻이로구나. 자, 그랬더니 이제 아까 요거 말 괜히 걸었던 여자가 살짝 말하고 이제 또 사라져요. 요거는 묶어줄게.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한번 위로를 하는겨. 자, 그랬더니 이제부터 또 계속 한 여자가 계속 또 말합니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맺힌 게 많대. 임을 모시고 있어서 임의 일을 내가 다 알거든. 근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라는 건 이미 지금 편해 안 편해? 안 편할 거라고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돼. 그리고 계속 이어져요. 춘한 고열. 얘들아, 추는 봄이지. 그럼 여름이겠지. 그렇지. 더운 거. 그러면은 봄과 여름은 어찌하여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추일 동천 언제? 가을과 겨울은 또 누구라고 모시고 있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를 다 걱정한다고. 되지. 크게 가세요. 그리고 죽조반 조성 외 전부 다 밥이라는 뜻이야. 밥. 자, 그럼 밥은 옛날과 같이 세시는 거가 뭐겠어? 밥은 옛날과 같이? 먹는 거. 그렇지. 그냥 맥락으로 읽어주면 된다고. 밥은 잘 먹을까?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실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임에 대한 염려와 걱정 끝.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또 어머머. 미안해. 내가 놀랐네. 자, 뒤로 또 넘어가서 임다희 소식할 때 이 다희는 이곳 닿다라는 뜻이야. 닿다. 그러면 계신 곳, 닿는 곳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임께서 있는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 그래서 오늘도 막 이렇게 아둥바둥 했더니 오늘도 거의가 갔대. 그리고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알아둬야 된다고 했지. 이거 누구? 그치, 심부름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임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임은 천상계 존재잖아. 근데 이렇게 막 허접한 지상계까지 내려오면 안 되지. 그러면 이때 임에 대한 걸 알려주는 사람은 소식 전달자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임의 소식을 전달해 줄 사람.
이 사람은 기다리는 거야. 어디 감히 우리 임이 이까지 내려오겠어. 자, 그리고 내 마음 둘 데가 없어.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 임을 막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이것도 표시합니다. 높은 왜 산에 올라간대. 그럼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렇지. 왜냐면은 우리 이 소식 전달자가 안 올 것 같지. 그러니까 소식을 찾기 위해 가는 공간이니까 소망 실현 공간으로 봐야죠. 나의 소식을 알고 싶은 이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봐달라고요. 높은 산. 자, 그럼 임의 소식이 보이나 보자. 자, 여기에 올라가니까 구름과 안개는 무슨 일인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은 임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얘들은 장애물이자 간신인 거지. 그렇지. 장애물이자 간신입니다. 임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데 이거를 우리가 진짜 정철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간신배들. 자, 그리고 계속 산천, 산과 강이잖아. 그러면 세상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대유법입니다. 세상이 어두워. 그 이유는 간신이 드글드글 하니까. 자, 세상이 어두우니 1월을 어찌 보며 그럼 보고 싶었던 존재니까 1월이 뭡니까? 그렇지. 임이자 임금이겠지. 그렇지. 세상이 이렇게 더러우니 임금을 어찌 보며 지척 요것도 외우라고 했는데 가까이 그렇지. 가까운 곳. 가까운 곳을 모르는데 천리를 또 볼 수 있겠냐? 볼 수가 없어. 너무나도 어둡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산에서는 실패했지. 그래서 어디 가냐면 차라리 두 번째 네모죠. 물가. 자, 그럼 이 물가도 온 이유가 뭐야? 그렇지.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한 곳이니까 여기도 소망실현 공간이 될 겨. 소망실현 공간. 자, 차라리 물가에 가서 이번에는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까 바람과 물결 때문에 또 어수선하게 됐대. 그럼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그렇지. 얘들도 역시나 임을 못 보게 하는 장애물이자 간신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물가니까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있냐? 그럼 아무도 없이 비어있는 배야. 그럼 이때 불러일으켜지는 나의 감정은? 쓸쓸함이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빈 배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객상이라고 써주세요. 나의 쓸쓸한 마음을 부각시켜주는 객상입니다. 감정이입 같은 거 아니야. 객상 이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계속. 애들 안 빠르지? 자, 계속 갑니다. 강가에 이번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고 있어. 쓸쓸한 거야. 그리고 임다희 또 나오네. 임 계신 곳의 소식을 보니까 더욱 아득하대. 이제 밤이 되니까 더 안 보이는겨. 자, 그리고 모첨.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초가집. 그렇지. 우리 수간 모옥 할 때 그 모자요. 초가집. 자, 밤이 돼서 초가집의 차가운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요거 표시 좀 해주시고요. 그럼 아까는 낮이었으니까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시간의 흐름. 밤이 돌아오니까 들어갔어. 벽에 걸려있는 등불은 누굴 위해서 밝아 있는가? 그럼 나 혼자 들어갔는데 등불만 밝네? 그러니까 나의 쓸쓸함이 또 부각되는 거 맞지? 그래서 반벽청등 역시도 객상이에요. 우리 빈배랑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안 그래도 쓸쓸해 죽겠는데 불빛은 너무나도 예쁘게 비춰져.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오르고 내리며. 얘들아, 어디로 올라갔다 내려왔어? 그치. 그러면 요거는 옆에다 그냥 낮의 행동이라고 써줘. 낮에 한 행동들이야. 내가 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뒤에는 헤매고 방황하다는 뜻이니까 외울 필요 없어. 낮에 내가 물가도 가고 막 헤맸더니 적은 너 잠깐 역진, 힘을 다할 진짜지. 힘을 다해서 풋잠을 잠깐 들었대. 그랬더니 정성이 너무나도 지극고 꿈의 임을 만났네. 그럼 꿈의 의미 역시 뭐겠어? 임을 보고 싶다는 나의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이지. 그렇지. 얘도 그래서 소망 실현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현실은 아니지만. 자, 너무나도 임을 그리워하니까 꿈속에 드디어 임을 봅니다. 자, 그랬더니 읽어보면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었대. 얘들아, 언제 옷 같았는데? 그치. 그러면 우리 옷 같은 옆에다가는 과거라고 써주고 지금 반 늙어있다라는 건 그럼 현재 맞지? 지금 보니까 늙어 있구나. 너도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대조법도 알 수 있는 거 맞지? 옛날에는 옷 같았는데 지금은 늙어 있다. 대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음에 먹은 말을 슬가장 실컷 말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고 말씀인들 어찌에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눈물이 많이 나서. 자, 그리고 마음을 못다 해서 목조차 매여 계속 눈물만 나니까
이때 오견된 개성 기억나지 얘들아? 개성 우리 닭소리고 오견되는 방정맞은. 그리고 내가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이 닭소리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임이랑 조만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있는데 요거를 방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임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지만 이때는 간신이라고 보진 않아요. 단지 꿈을 깨우는 존재라는 거야. 자, 방정맞은 이 닭소리가 잠은 어찌 깨우냐. 그리고 일어나 봤더니 허무하지. 어이고 헛된 일이로구나. 이 임이 어디 갔을까. 그리고 결 앞에다가는 잠이라고 써주시고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그리고 얘들아 우리 이거 배웠지 1학년 때 어여쁜. 그치 불쌍한이지 예쁘다 아니지. 불쌍한 혹은 가여운이라는 뜻. 불쌍한 그림자네. 그럼 얘들아 이때 그림자 진짜 불쌍한 거 누군데? 나잖아 그치. 근데 우리 그림자한테 불쌍하다고 했으니 나의 감정을 이입한 거야. 불쌍한 거 나면서. 자 객상입니다. 그래서 자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아올 뿐이구나. 쓸쓸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 차라리 시어디어 죽는다는 뜻이죠.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서 지는 달이 될 거래. 네모 쳐주시고 그리고 죽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분신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하필 달이 돼. 얘들아 달이 되면 뭐밖에 못한다고? 창밖에서 비추는 거밖에 못해. 다시 말해 소극적인 분신임을 또 알 수 있을 거고. 자, 지는 달이 되어서 임계신 창안에 번듯하게 비칠 거야. 자,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이제 나머지 한 여자가 말합니다. 야, 달은 알겠는데 굳은 비나 되라. 어차피 죽을 거면 비나 되라고 조언을 해주네요. 그럼 얘도 역시나 죽어서 되는 거니까 분신이고 그리고 달보다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분신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결국 그 송민곡은 다 정리를 하고 보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그거 위주로 먼저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지문까지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 이거 문제는 너네들이 풀어.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페이지 196페이지로 가서 요거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 이제 안 해. 자, 극소필은 사실 모의고사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흥보 가잖아. 그럼 노래 가자를 써서 판소리예요. 판소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거는 판소리의 대본을 의미하는 판소리 사설입니다. 요 장르라는 것 좀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 얘기하면서 편집자적 논평, 장면의 극대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어. 뭐 해학적이다, 뭐 언어의 이중성 얘기는 했는데 요것 좀 갈게. 자 그럼 판소리의 대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중중모리와 같은 노래 부르는 부분이 있어. 얘를 보고 우리는 창이라고 해요. 창. 노래 부분. 노래. 자 그리고 노래만 하면 힘드니까 중간에 이야기도 해주잖아. 그런 부분을 안일이라고 해요. 안일이. 그리고 뭐 발림이라고 해가지고 몸동작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자 노래 부분에서 많이 드러내는 건 이 사람의 정서야. 됐을까? 그럼 노래가 얘기하는 건 정서입니다. 정서. 이 사람의 특정한 어떤 정서를 드러내기에 좋은 게 노래. 그러면 우리 이야기로서 하는 기능은 사건을 전개시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창과 안일이 중에서 긴장이 조금 더 청중에게 긴장감을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이거는 창이에요. 왜요? 그치? 왜냐면 심리가 막 응축되어서 드러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돼.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같이 막 슬픈 감정을 공유하다가 이야기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쫙 풀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긴장이 유발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좀 봐주고. 자, 이것만 보면 쌤이랑 이제 바로 글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보기에서는 여기 안에 비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래. 뭐 뭔지는 간단하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으로 가세요. 자, 중중몰이부터 보면 흥보가 이거 중중몰이 이런 게 창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 정서들 위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흥부가 좋다, 박흥부가 좋다고 돈 한 꾸러미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면서 논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뭐 지규 쓰고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맹상군이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고사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맞죠? 자, 이렇게 생긴 둥글둥글 돈. 그리고 요거는 밑줄이다 얘들아. 생살 직원을 가진 돈. 그러면 생살 직원이란 건 살고 죽는 것에 권리를 가졌다는 거니까 돈의 위력이라고 써줘. 이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야. 물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는지. 자, 그리고 부귀공명 붙은 돈, 이놈의 돈, 아니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냐. 얼씨구 돈 봐라, 여봐라. 큰자식아 건넌마을 가서 큰아버지 오시래라. 경사를 봐도 형제간에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엊그제까지 박흥부가 거지처럼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은 부자가 돼서 그 중국의 부자 석숭이 이를 부러워하고 또 도주공을 부러워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서리법이고. 불쌍하고 가련한 이 가난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와라. 나도 오늘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경사가 있나? 돈이 좀 들어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좀 챙기는 사람입니다. 계속 한참 좋아라고 절구대춤을 췄다. 여보시오 마누라 우리 굶주리던 속에 쌀봉 김에 밥이나 좀 해먹읍시다. 아, 우리 가족이 몇이지? 내가 자식놈이 어찌나 많던지 몇 놈이 된 줄을 모르겠어. 이런 거 다 해학적인 거 맞지? 자식 수도 못 살리는 거. 가만히 있자. 아리롱이, 다리롱이, 거맹이, 노랭이, 백산이. 자, 아들 이름을 짓는데 개 이름으로 지었겠다. 이런 거 다 해학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있거라 세보자. 자식이 9이고 우리 부부를 합치니 11구나. 굶던 속에 한 사람한테 쌀 한 섬씩을 못 먹이겠는가. 이때 한 섬이란 건 180리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한 가족이 그냥 한 달 내내 먹어도 엄청 많은 양이야. 그러니까 한 명당 180리터씩을 못 먹겠냐. 그러니 우리 여기에 11명이니까 11배를 곱해서 11섬만 밥을 해먹자라고 해. 과장법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밥을 해제껴 놓은 것이 단 마지기 걸음 무더기보다도 더 크겠다. 이것도 과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밥을 해놨다고. 자, 흥부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자식놈들 굶주렸던 속에 함부로 밥을 먹다 탈이 날까 싶어서 명령을 내리는데, 이놈들아 내 명령 전에 밥을 먹었다가는 밥으로 목을 벨 거다 해놓으니까 그래도 자식놈들이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대. 그리고 그저 왼통철환이란 건 총알이야. 총알. 온통 총알이 나가듯이 하려고 준비 자세를 막 취하고 있어. 그냥 팍 쭈그리고 앉아서 아버지의 명령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적에 이놈들 숨 쉬어가면서 밥 먹어라 하고 드디어 명령이 내려졌어. 그랬더니 진짜 총알 나가듯이 웽 소리만 났지. 자식놈들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놈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이놈들이 그냥 어디로 세게 갔던지 밥 속으로 가서 푹 박혀가지고 속에서 벌레 그저 나무 좀 먹듯 하고 나오는디 참 자식놈들 밥 먹는 것이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당연히 서술자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장르야. 여보시오 마누라 내 평생의 소원인데 나 옷을 몽땅 벗고 나도 밥 속으로 가서 파묻혀서 먹어보고 싶어. 아이고 영감 그럼 할래요?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남녀도 유별한디 행여라도 그렇게 하면 못 쓰는 거니까 너는 여기서 밥 구경이나 하고 하면서 그나마 그 유교적인 가치관을 따르기는 해요. 남녀 유별. 그다음 흥부가 밥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똘똘 뭉쳐가지고 어깨 너머로 던져가지고 두꺼비 파리 먹듯 딸깍딸깍 받아 먹는데 밥 먹는데 무슨 박자가 있겠냐마는 그 밥 먹는데 휘모리로 달아놓고 밥을 먹어 보겠다. 이제부터 휘모리 장단으로 노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내가 빠르게 읽게.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그리고 얘들아 더 안 읽어도 되지. 똑같은 말입니다. 디귿으로 가세요. 어찌 밥을 먹어 놨던지 밥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이 뒤집어 까고 흥부가 죽게 되었구나. 체한 거야. 막 들어갔어. 자, 흥부 마누라가 밥을 먹다가 보니까 자기 영감이 죽게 되었는데 놀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이고 영감 밥 먹다가 죽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아이고 내가 아직 밥을 먹으려면 좀 남았는데 하면서 자기 먹을 것 좀 생각하면서 해학적인 걸 또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안일이 이야기로 가면 흥부 자식들이 밥 먹는다고 아빠 죽어가는 꼴도 못 봐. 근데 큰아들 놈이 썩 들어오면서 갑자기 밥을 또 열심히 먹어. 아이고 밥판이 어떻게 됐어? 했더니 아이고 이 녀석아 팝이고 뭐고 너네 아빠 죽는다. 밥 먹다 죽는 게 뭐 누구 아들놈한테 원망을 한단 말이오? 하고 내 매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했더니 말을 그렇게 하면 쓰거니
쓰겄냐? 아, 밥 먹고 죽으면 죽지 뭐 쓰겄소? 그래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봅시다. 아빠 배가 볼록한 걸 좀 눌러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좀 설명할게. 좀 더 읽어볼게. 자, 그리고 튕겨보니까 탁 튕기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놨던지 백가죽이 장구가 돼가지고 땡그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가 보더라. 그리고 배꼽에 있는 때 좀 더럽네. 그 배꼽대가 녹두알맹이로 똘똘 뭉쳐서 나가는데 핑기쳐 나가는 소리가 팽팽 소리가 났대. 배꼽이 있던 때가 막 뛰어다니는 소리야. 그리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기가 막혀. 흥부 자식들이 밥을 먹다가 땡그랑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우 달려들어 이놈이 또 튕기고 저놈이 튕기고 땡그랑 소리에 장단이 맞게 되었대. 과장 맞아요. 때를 가지고 어떻게 놀겠어. 그리고 흥부 자식들이 어떻게 좋던지 배를 누르면서 꾹 누르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 부분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할 거야. 봐봐. 근데 아들이 이렇게 배를 눌렀는데 흥부가 어디 살았냐 하면 팔량치라는 동네의 고개 밑에 살았다? 이걸 이제 서술자가 슬쩍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좀 더러운데 배를 이렇게 눌렀더니 흥부가 응가가 이렇게 똥줄기가 이렇게 무지개처럼 쫙 나온 거야. 그 상황이야. 그 똥줄기가 운봉연제로 넘어 달려오니까 그 옆에서 일하고 있던 농사꾼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고 무지개처럼 불구스름하게 넘어오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어머 저건 혹시나 노란 용이 아닐까 하고 절을 했더래. 그러니까 개소리 하는 거야. 그 똥줄기를 보고. 그래서 그 애가 운봉 시절은 몇 해 풍년이 드러났고 잘 되었지. 이건 잠시 동안에 소리하는 내가 하는 잠깐 말장난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부가 좋아라고 둘째 통을 들여놓고 타는 뒤 하면서 그냥 배 아픈 걸 누른 다음에 서술자가 좀 장난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진양조로 넘어가면 시리렁 실건 톱지리로구나 당겨라 사르르르르 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음성상징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실건 톱지리야 이 박을 타거들랑 아무것도 나오지 말고 금은보화가 나와라. 금은보화가 나오면 형님 갖다 드릴란다 하면서 형제 사이의 우애를 좀 드러내고 있고, 그랬더니 이때 마누라가 화를 내면서 톱을 탁 놓더니 뒤로 주춤 물러서 영감을 물끄러미 보더니 그러면 나는 박 안 탈래. 영감, 형제간이라도 잊었소. 동지 섣달 추운 날에 우리 자식들 맨발을 벗겨서 몽댕이 무서워 쫓겨나던 이를 죽어도 나는 못 잊겠소. 그러니 형님에게 돈을 준다면 나는 박을 안 탈 거요. 되겠지? 그래서 요거 빠르게 읽은 만큼 사실 중요한 근데 부분마다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야 싶은 부분을 조금 그냥 해석을 하는 거에 좀 치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이런 것 좀 배워야 돼. 됐지? 그러면 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요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